의사 100명이 할 작업을 의사 10명, 20명이 하고 변호사 10명이 할 작업을 변호사 1명이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의 안정성과 경제적 소득은 저물 수밖에 없다. 사람이기 때문에 통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직업 형태는 바뀌겠지만 완전 그 자리에 100% 기계가 들어오는 일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예술, 운동, 심리, 정서 이런 것들의 워딩이 들어간 부분은 좀 앞으로도 유망한 게 된다. 지금 있는 직종 중에. 다만 이제 미래에 유망한 새로운 직업은 저는 다시 또 쏟아져 나온다고 봐요. 인지과학자이며 경희대 교수로 있는 김상균입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사라진다는 건 아닌데 지금처럼 그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소득을 많이 버는 시대는 저물어 간다. 그 의미로 이 말씀드린 겁니다. 배경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AI 관련해서 특허 출원되는 것들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뒤져보게 되면 이 직군에서 특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AI 연구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이 특허가 어떤 돈을 벌 수 있는데 쓰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고소득 화이트 컬러 직군에 대한 특허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사람들은 뭐 그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의사가 하는 복잡한 작업, 또 변호사가 하는 그 현실의 다양한 일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AI 100개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사 100명이 할 작업을 의사 10명, 20명이 하고 변호사 10명이 할 작업을 변호사 1명이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직군이 사라진다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의 안정성과 경제적 소득은 저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급격한 변화는 언제부터 일어날까요? 제가 이 직군이 좀 지금보다 위상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엄청나게 악플이 많이 붙고 욕을 하세요. 보통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근데 그분들이 좀 모르시는 게 있는 게 우리나라가 의사가 예전부터 이렇게 인기 직군은 아니었어요. 2000년도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정확히는 IMF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엔지니어링 직군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 든 거죠. 와, 엔지니어라고 해서 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저렇구나. 근데 의사는 병원만 문 안 닫으면 버티네.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의사가 붐이 올라갔고요.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저보다 공부 못하던 친구들이 의대 갔어요. 그럼 그게 바뀐 게 20 몇 년 전이잖아요. 그럼 그게 또 안 바뀌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사고가 편견에 따라 좀 느끼는 게 본인이 봐왔던 10년, 20년을 가지고서 앞으로 50년, 100년도 안 바뀔 거라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뀌는데 글쎄요.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뭐 5년 뒤에 뭐 사라지거나 이건 아니지만 서서히 바뀌는데 저는 그게 꽤 큰 충격이 느껴지는 거는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뒤면은 피부에 와닿는 게 느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미국만 봐도 제약이나 그런 분야에서 AI가 연구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예를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봄에도 보면 MIT 저널에 발표된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 수술방에도 카메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그 수술방에 설치된 카메라가 영상을 분석을 해가지고 의사한테 수술에 대한 조언을 해주거나 의사의 케이스를 분석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이런 게 누적이 되면 결국 우리가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뭐 다빈치 로봇이라고 해서 원격 수술하고 있는 로봇이 있는데 이런 로봇을 의사가 계속 오퍼레이션을 직접 할 것이냐 그 수많은 카메라를 붙이고 그걸로 학습한 것들 바탕으로 뭐 가볍게 수처링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작은 수술 같은 것들은 조금씩 대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는 실험실에서도 저 연구원 중에도 영상 판독 쪽 AI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결과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게 20년, 30년 뒤가 아니라 한 3, 4년, 5년 뒤부터 조금씩 상용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10년 정도 되게 되면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이 내가 영상의학과 교수가 됐는데 의사가 됐는데 생각보다 예전만큼 좀 그러네? 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까. 10년 정도 보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거 준비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일단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열심히 또 하나는 안정적인 걸 하시고 싶어 해요. 공부를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의 직업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두 번째가 좀 애매해요. 안정적인 직군. 한번 라이센스를 따면 40년, 60년 버틸 수 있는 직업. 저는 사실 요거는 제 머릿속에는 별로 없어요. 이런 모습은. 두 번째는 좀 접어두시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더 밀리진 않는 많은 기회가 나타날 겁니다. 다만 이제 계속 나도 변해야 된다. 안정적인 건 좀 없다. 요거는 이제 우리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유망 직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망 직종. 현재 있는 직종 갖고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직업은 뭐 계속 바뀌거든요.
현대 통계청을 들어가 보면 대분류상으로 우리나라 직업이 한 1000개가 좀 넘어요. 그중에 저는 이건 진짜 안 바뀔 것 같아요. 운동선수. 어떤 분들은 뭐 로봇 축구도 하고 로봇 태권도도 하니까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 잠깐 뭐 신기한 거죠. 한국이 만든 태권 로봇하고 일본의 태권 로봇이 싸우면 재밌어요. 신기해요. 근데 그게 진짜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것처럼 막 감동을 받거나 사람이 다칠 때처럼 로봇이 다치면 막 마음이 아프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통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운동, 뭐 연기, 예술 또는 심리적인 상담이나 어떤 치료, 인간의 마음이나 정서적인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분야들, 이런 분야의 직업들은 직업 형태는 바뀌겠지만 완전 그 자리에 100% 기계가 들어오는 일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예술가도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예술가도 지금 뭐 미드존이나 달리나 막 그림을 그려내는데 그 대체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대체된 게 약간은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기업 중에도 뭐 마트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PB 상품에 들어간 디자인을 AI 디자이너가 해주긴 해요. 근데 그건 사실 예술은 아니잖아요. 근데 중간 품질을 이하로 찍어내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저도 그렇지만 AI가 그린 그림을 제가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가지고 저희 집 가운데다 이렇게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예술가들의 그림을 보는 거는 예술 잘 모르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가끔씩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예술가의 뒷이야기, 정체성, 거기에 매료돼서 예술이라는 걸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영역은 인류가 아무리 AI가 아닌 추가적인 어떤 기술이 나와도 쉽게 안 바뀔 거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 운동, 심리, 정서 이런 것들의 워딩이 들어간 부분은 좀 앞으로도 유망한 게 된다. 지금 있는 직종 중에. 다만 이제 미래에 유망한 새로운 직업은 저는 다시 또 쏟아져 나온다고 봐요. 일례로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최근에 이제 상용화가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 AI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약간 명인들이 키우는 농작물들을 초보들도 키울 수 있게 해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산 쪽에 저희 학생이 창업을 해가지고 실증단지도 만들었는데 이 친구는 전국에 있는 명인 농업인들을 데이터를 수집해다가 이걸 AI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소프트웨어, 보조적인 기계를 통해서 초보 농사꾼들도 그런 명인처럼 엄청 맛있는 딸기, 엄청나게 커다란 토마토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는 출하량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소득도 들쭉날쭉했는데 이렇게 해서 AI 기반으로 출하량, 출하 시기가 예측이 되다 보니까 거의 월급쟁이처럼 이렇게 예측이 되고 그게 한 10%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은 누가 농업인이 유망 직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갸우뚱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디벨롭이 되게 되면 언젠가는 쌈채소, 또는 딸기,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딸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망 직종으로 다시 또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미래 세대가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뭐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하기 좀 어려운데 저는 이거 보통 질문하시면 3개, 많게는 5개 정도 키워드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탐험력이에요. 탐험력.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 대치동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스케줄을 봤더니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2, 3시 정도에 학교 일정이 끝나죠. 그럼 그때부터 학원이 이제 몇 개가 뺑뺑이로 돌아가서 대치동 아이들은 빠르면 10시, 늦으면 새벽 1시 정도에 하루 일과가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돌아가는데 이 아이들은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데 문제는 부모님의 스케줄대로만 살아가는 삶을 10년에서 20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본인이 사회인이 됐고 더 이상 부모님이 스케줄을 못 짜죠. 그럼 자기가 뭔가 바꿔져 나가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예전처럼 의사나 또는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상황이면 괜찮아요. 대기업에서 그냥 업무 스킬대로 일하고 그러니까 매번 진료만 보내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새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적응하고 자기의 길을 탐험하는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제가 작년에 발표된 데이터 중에도 이제 놀라웠던 게 2022년 기준으로 피사라고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하는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 아이들은 창의력 부분에서 싱가포르인가가 1등을 했고 2등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꽤 높죠. 근데 부모님들한테 그럼 되게 자녀가 창의적이냐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성공하고 있는 게 잘 보이냐 하면 딱히 별로 갸우뚱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 평가 예상 국가 64개국이었는데요. 자기 효능감 부분에서 49위를 차지했어요. 거의 하위권이죠. 자기 효능감은 이거예요. 너 새로운 발명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신 있어요. 너 이거 낯선 일인데 해보아도 될 것 같니?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힘이거든요. 자신감이에요. 즉 이렇게 보면 우리 애들은 자신감은 되게 바닥인데 머리는 되게 좋고 아는 것도 많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자신감이 낮다 보니까 새로운 걸 잘 시도를 못해요. 근데 이 수치가 역전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 아이들은 사실 창의력이나 이런 지적 역량 우리나라보다 떨어져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들은 자신감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자꾸 뭐 만들어 보고. 거기서 자꾸 성공한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힘이 그럼 뭐라고 표현할까? 이걸 도전 정신? 근데 도전이라고 하면 자꾸 사람들은 뭔가 불가능한 목표, 가파른 산을 기어오르거나 하루 만에 뭔가 해내 자꾸 이런 거 생각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탐험이라고 좀 표현하는 거예요. 탐험은 안 가본 길인데 가보고 그냥 해보는 거죠. 박찬욱 감독님의 가언이 저거더라고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거거든요. 저는 아니면 말고의 정신을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심어줘야 된다. 그걸 자신감, 뭐 자존감, 도전 정신하면 너무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편하게 탐험하고 해봐라. 이 역량이 가장 핵심이라고 좀 믿습니다.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이분들을 보게 됐을 때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경영인들도 그렇고 모든 전략을 적게는 50%, 통계상 많게 70% 하나에 집중하고 계세요. AI가 나왔으니까 이걸로 절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영자들은 사람 절감하는 거. 대표적인 게 챗봇으로 자꾸 바꾸잖아요. 은행도 그렇고 자꾸 모든 걸 챗봇화 시켜요. 사람 빼고. 근데 업무할 때 개인들도 그래요. 기존에 이렇게 막 분석하고 하던 작업을 요걸로 해가지고 3시간 작업을 30분에 줄여야지. 근데 이거 나쁜 거 아닌 것 같은데 잘 보면 문제가 있어요. 절감을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이건 시간을 절감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의 역할을 빼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에서 내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AI 접근 전략은 뭐냐면 절감에 대한 것도 하긴 하는데 그 비중을 줄이고 내가 원래 했던 걸 훨씬 더 잘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만약에 상담사를 100명 고용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봤더니 상담 만족도가 10점 기준에 8.5밖에 안 돼. 그럼 이상하게 상담사를 100명을 10명으로 줄이자고 하지 말고 100명을 한 10명은 줄여도 그냥 90명 유지한다고 봐요. 나머지를 AI 투자해가지고 상담 점수가 8.5가 아니라 9.5가 나오는 걸 도전해봐야죠. 근데 이걸 잘 안 해요, 기업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우리나라 아이들 자신감 적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업에 가서 쭉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려고 그러면 너가 해봤니? 우리 안 해봤자 우리 거 아닌데? 안 할 이유만 자꾸 체크를 해요. 근데 AI는 막상 우리한테 안 해봤던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갖다 주기도 하고 저만 봐도 뭐 생명공학, 뭐 유전공학 요즘 이런 논문도 봐요. 근데 그쪽 전공 전혀 아니에요. 보는 이유가 진짜 이렇게 해요. 논문을 딱 올려놓고서 이거 중학생 수준으로 풀어서 다시 써줘. 막 써줘요. 그럼 저도 이해가 돼요. 그냥 한국어 번역하면 이해 안 돼요. 제 전공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것 자꾸 해봐야 돼요. 한번 정리해보면 너무 원가 절감에 인력 절감에 신경만 쓰지 말고 했던 거 더 잘하는 거 그리고 원래부터 못한다고 딱 선거했던 거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이런 걸 자꾸 해야지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기회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AI 시대라고 하는데 체감은 잘 안 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제 이게 실감 못하는 이유가 신문에서는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챗GPT 같은 거 유료 사용자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 한두 번 입력한 다음에 애는 안 쓰는 거예요. 나는 안 쓰는데 자꾸 신문에서 나오니까 뭐야 이게 이런 건데 일례로 직장인들 중에 좀 규모가 중견기업 이상 넘어가게 되면 직장 내에서 상담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근직이고 이제 외부에 있는 파트너들 심리 상담해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갈등 같은 거. 근데 국내에 현재 기준 대충 한 200개 정도 기업이 이 상담을 에임 바꿨어요. 정신의학적인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심리 상담의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 상담 부분을 챗봇이 대신해줘요. 근데 이것만 봐도 장단점이 있긴 해요. 장점은 굉장히 비용이 낮아지고 아무 때나 접속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아니니까 뭐든지 다 물어보거나 흉물 보거나 다 해도 돼요. 단점은 아직까지는 사람만큼 뭔가 디테일한 부분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는 사람끼리의 그 교감은 안 생겨요. 사실 기계니까. 자 이렇게 뭐 일상의 스트레스 같은 심리상담 이런 것도 AI가 들어간 케이스가 있고요. 또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한국인들이 OTT 엄청 많이 보는데 OTT 기업들도 AI 연구 엄청 많이 해요. 뭐 넷플릭스가 뭐 KT TV건 왜냐 이 사람들이 결국 백 버튼 안 누르고 전원 안 끄고 채널 안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은 계속 연구하는 게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청하는 기록을 데이터를 쌓아서 딥러닝을 해가지고 뒤로 못 가게 막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부터 계속 쓰는 거지만 점점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내비게이션도 AI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AI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다 점점 더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높아지는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잘 못 만나니까 못 느끼는 건데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최근에 우리는 또 눈에서 안 보이는 거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편의점 같은 데 갔는데 옛날에 떨어진 물건이 많았는데 몇 달 전부터 물건이 계속 차 있어. 그게 뭐냐면 편의점 그 센터에서 미리 재고 파악을 미리 해요. AI로.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날씨가 이렇게 돼 있고 저쪽 지점에서 이런 게 품절나기 시작했는데 그럼 흐름상 봤을 때 여기도 품절날 확률이 높아. 선 오더를 때리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갔을 때 매장에 계속 물건이 있네. 소비자도 좋고 점주도 좋고 뭐 이렇게 앞으로 뒤로 쓰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AI 인공지능을 이끌어갈 기업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인류가 세 번째 혁명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작년까지는 그 생각은 안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인류가 뭐 유발 하라리가 썼던 사피엔스만 봐도 인지혁명이라고 해서 옛날에 있었던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익숙한 건 산업혁명기. 근데 산업혁명기는 인간의 몸을 기계가 대체했던 거거든요. 근데 몸 쓰는 사람이 더 돈을 잘 버는지 아니면 머리 잘 쓰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지, 평균적으로 머리잖아요. 지금 AI는 그 머리 쓰는 사람들을 혁명시킬 수 있는 지능혁명기예요. 근데 그 지능혁명기 중에 현재는 초입입니다. 따라서 산업혁명기의 초입처럼 지금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기업들은 엔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산업혁명기의 그 증기기가 만들었던 엔진 제작자처럼. 당장은 엔진 만드는 회사 뭐 오픈 AI를 갖고 있는 뭐 MS라든가 또는 뭐 구글도 그렇고 한국의 네이버도 그렇고 뭐 클로드 3 같은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이런 데들이 보이는데, 저는 그런 기업들 역할을 잘 하겠지만 나중에 봤을 때도 재밌다, 개인적으로 봤다 어떤 캐리어나 투자 측면에서 재밌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이 엔진을 바탕으로 원래 못하던 것들을 만들어낸 기업들, 예를 들어 뭐 굉장히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의약품을 개발한다라든가, 암을 치료하거나 뭐 노화를 늦추거나 좀 완벽하게 탈모를 멈출 수 있는 약을 개발하거나 AI로, 이런 기업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훨씬 더 재미있는 성적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저는 사실 뭐 전문 투자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AI 투자를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빅테크 기업 위주로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빅테크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정해서 그래요. 안정적이어서. 물론 이제 신규 기업들도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뭐 양자 컴퓨팅도 앞으로 유망해질 것 같긴 해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 증시에 올라가는 양자컴 기업들도 있고 한데, 문제는 그거죠. 이 기업들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하고 일하게 해봤을 때 되게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완성된 기술로 보는 전문가도 있고, 굉장히 이건 너무 시장에 고평가하고 있다고 보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리스크가 크다라고 봐서, 반면에 빅테크들은 보게 되면 완벽하게 폭망하는 경우도 없고, 한쪽이 뭐 그렇다고 뭐 100배가 되는 경우도 없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 과거부터 뭐 메타버스 관련 투자할 때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투자합니다. AI 툴 사용하는 게 있으신가요? 몇 개는 꾸준히 씁니다. 음악 같은 거 만들 때는 UDIO라고 하는 툴을 많이 쓰고요. 그림은 저는 거의 미드저니로 그릴 때도 있고 아니면 달리 3로 그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형 텍스트 기반 AI는 2개 쓰고 있어요. 클로드라는 AI, 그 다음에 이제 챗GPT 2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툴이 없던 상황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 하나 보통 내는 것 같은데, 합산은 10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도 야, 한 달에 10몇만 원 내고 할 게 있니? 하는데, 저는 이거 많이 쓰는 분들끼리 모여서 얘기해 보면 여기 몇 배까지 올라가도 우린 써야 될까? 10배까지는 사람들이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쓰는 분들은. 왜냐? 그럼 100 얼마인데 100 몇십만 원인데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없어졌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작업의 효율을 사람한테 시켜서 하려고 하면 150만 원 갖고 이게 될까?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문제예요. 일로 제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잡한 칼럼이나 소설 같은 거 쓸 때 작가라고 설정해놓고 나서 대화하면서 글을 풀어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해밍웨이 관점에서 문체 같은 거 고쳐달라고 할 때도 있고, 20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심리 묘사가 어색한 부분 잡아달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근데 이걸 진짜 사람한테 하려고 하면 20대 여성한테 그렇게 한두 시간 글 봐달라고 해도 그럼 이거 알바비가 상당히 나갈 것이고, 중요한 건 해밍웨이를 제가 어떻게 구해올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해밍웨이 문화가 전공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시간 낭피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미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챗 GPT가 신기하긴 한데 원하는 답변을 못 얻을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제 친구들 정말 많이 하고, 제가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리더급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친한 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건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네가 평상시에도 말을 굉장히 두서없이 한다는 게 증명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은, 리더들은 예를 들어 보고서를 갖고 와요. 밑에 사업부장이. 그러면 야, 이 보고서 좀 모양이 그렇지 않냐? 지난번에 우리 그때 가서 그 광주에서 PT 했던 거, 광주 PT 기억나지? 그때처럼 좀 예쁘장하게 고쳐봐. 쓱 돌려줘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광주 PT를 한두 번 했던 것도 아니고, 아마도 지난번 10월 달에 갔을 땐 PT고, 여기서 그 사람 이야기는 예쁘장하다라는 건 저런 거겠지. 추측이 가능해요, 우리는 이렇게. 근데 AI는 과거 데이터가 없잖아요. 과거 데이터가 없는 AI한테 보고서를 올린 다음에 또 그렇게 물어봐요. 요즘 뭐 PPT도 고쳐준다니까 이것을 예쁘장하게 PT용으로 고쳐주세요. 그럼 AI는 이게 어디 가서 하는 PT인지도 모르고 예쁘장하다는 관점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서없이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아웃풋이 그지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고치기 위해선 내가 반복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티키타카. 근데 정말 고권력자들은 이걸 귀찮아하는 거죠. 에이, 내가 10번 티키타카 하느니 그냥 우리 부장시키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부장한테 시켜갖고 갖고 올 수 있는 그 위치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전체 인구 중에. 대부분 중간관리자 아니면 팔로워 입장인데. 그러니까 잘 쓰기 위해서는 본인의 대화법이 정말 좋은 건지를 돌아보시면 돼요. 실제 일상에서 대화를 두서없이 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일상에서 일을 잘 시키는 리더분들이 있죠.
디테일하고 또 좋은 말투로 그런 분들은 AI하고도 바로바로 적응 잘 하시더라고요. 재테크, 투자 등에서 AI 툴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는 안 하는데 주변에 지인 중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긴 있으세요. 어떻게 쓰냐 하면 약간 상담사처럼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반도체 업종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뭐 하이닉스, 뭐 엔비디아 뭐 등등해서 이거 한번 분석해 줘. 근데 이것도 그냥 분석해 줘 하면 신문 기사에 나오는 일반적인 것만 나오니까 만약에 뭐 새로운 기술, 뭐 A라고 하는 기술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데 요게 하이닉스 측면, 엔비디아 측면에서 접목됐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분석해 줘. 라고 하면 최소한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이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줘요. 이거를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근데 우리가 이제 AI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어떤 주식 사면 좋을까? AI는 일단 답을 피해요. 막 또 조르면 얘기는 해주긴 해줘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럼 얘가 이거 확실한 거네. 사. 결과 안 좋은데 뭐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내가 분석해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분석해 들어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파트너로 쓰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특히 제가 이런 얘기, 만약에 AI가 유전공학하고 합쳐지는 도메인, 뭐 반도체하고 합쳐지는 도메인. 나는 AI하고 반도체까지는 알겠는데 유전공학은 진짜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에 자꾸 뭐 그런 유망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이럴 때 이 세 가지를 다 아는 전문가를 못 찾아서 못 물어보게 되면 AI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좋으세요. 물론 판단을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챗 GPT도 잘 되고요. 클로드도 잘 되고 바드도 소개되고요. 그렇게 이제 해외에 흔히 빅3, 빅4 AI는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결과물 잘 나옵니다. 소상공인 분들께 특히 유용한 것이 있다 하셨는데 어떤 걸까요? 소상공인 제가 만나본 분들 보게 되면 요즘 거의 혼자 일하시잖아요. 왜냐면 부동산 중개사 분들도 직방 같은 데 밀리다 보니까는 더 원가 절감하려고 혼자 일하시고 가게 치킨집도 보면 혼자 튀기시고 혼자 주문 넣으면 배달 사원 연결 다 혼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장 뭐 오늘 쓸 거를 물어보시지 않더라도 일단 일이 외롭잖아요. 또 업무에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의 고민을 터놓을 수 있는 하나의 파트너로 모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뭐 입력하시기 귀찮으시면 제 지인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주말에 어디 출장 가거나 뭐 놀러 가실 때 한번 챗봇을 켜보세요. 음성 챗봇 되거든요. 가시는 거예요. 치킨집이 요즘에 안 돼서 힘들어. 대화가 되거든요. 그럼 대화 뚝뚝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당 열심히 튀기고 있는데 프랜차이즈가 맨날 저러고 이게 되겠냐 물으면 또 티키타카 대화가 돼요. 이렇게 쭉 하다 보게 되면 마음이 풀리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디어를 얻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는 돌발적인 시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한번 바꾸게 되면 전국에 있는 매장 200개가 싹 다 가니까 이건 되게 리스크가 커요. 나는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번 달에 신메뉴에서 한 달만 돌려보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도 썼던 내용인데 뭐 MBTI 치킨 그러면 내가 오피스텔 촌 만약에 20대 30대 근로자가 많은 촌이야 그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 달에 뭐 INTJ면 뭐 10% 50% 할인해주는 그렇게 막 해보는 거야. 아니면 말고요 이게. 근데 그랬다가 또 대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어떤 업의 고민을 풀어주는 것도 되고요. 또는 제가 실제 미장원 원장님한테 추천했던 것들은 뭐가 있냐 하면 요거는 처음에 한두 시간 익히시긴 해야 돼요. 근데 인공지능 도구 중에 사진 바꿔주는 도구들도 많이 있는데 재미난 거 헤어스타일 바꿔주는 도구죠. 헤어스타일. 증명사진처럼 얼굴을 집어넣으면 뭐 올림머리, 반삭, 뭐 5만 가지 머리가 다 염색한 것도 되고. 그럼 고객이 봤을 때 이거 미리 시연을 볼 수가 있어요. 고객하고 앉아갖고 이런. 그럼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만족도가 올라가겠어요. 상담 만족도가. 만약에 내가 부동산 중개인이다. 그럼 당연히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제 직방처럼 요즘에 많은 정보도 올려주고 싶고 한데 쇼츠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올리고 싶고. 혼자 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AI 도구를 이건 사실 한두 시간 갖고 좀 어렵고 한 반나절 길면 하루 정도 이렇게 시행착오 겪고도 공부하시면 쇼츠 같은 거 AI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찍어온 매물들 중에 쇼츠에 올려서 인스타나 틱톡에 막 뿌려.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 같은 거 배울 때 들어갔잖아요. 진입 장벽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심리적으로는 AI를 훨씬 더 어렵다고 자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상이나 신문에서 내가 뭐 빅테크 얘기만 나오고 자꾸 반도체 얘기 나오니까 아유 이거 되게 어려운 거구나. 근데 저 어렵다고 보시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관리하지 않는 제 유튜브가 있는데 제 유튜브 채널 상균 인지만 봐도 쇼츠가 몇 개 있어요. 일례로 심리학 실험 중에 복잡한 실험이 있는데 제가 그런 실험도 30초 쇼츠로 만든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실험에 대한 복잡한 글,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썼던 글을 올리는데 챗GPT에 넣고서 쇼츠용 대본으로 바꿔줘. 중학생, 고등학생이 많이 볼 거야. 쉬운 노트로 글을 30초 분량 확 줄여요. 기가 막히게 30초에 딱 맞춰서 줄여줘요. 근데 녹음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녹음 장비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네이버나 KT에 보게 되면 또 소상공인분들 입장에 비용도 중요하니까 처음에 이게 조금씩 정책이 바뀌는데 한 달 기준으로 1, 20분 정도는 무료로 녹음해줘요. 그럼 이 대본을 끌어다가 뭐 여성의 성우, 남성 성우 목소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녹음되죠. 그럼 챗GPT 아까 그 대본 만들어준 거에다가 나 그림이 필요하니까 요거에 맞는 그림 6개도 네가 만들어줘봐. 쇼츠니까 스마트폰 크기 이렇게 돼야 돼. 그림도 동시에 6개가 딱 튀어나와요.
그럼 이제 대본, 그림 확보가 됐죠. 또 요즘 틱토커들이 많이 쓰는 도구 중에 캡컷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얘는 편집도 AI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막 끌어다 올려놓게 되면 자동으로 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익히는데 시간도 별로 안 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무료 기능만 써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해보면 되시죠. 연세 있으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AI 툴이 있을까요? 저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이제 입력하는 것도 불편하시잖아요. 텍스트 보시기도. 그러니까 음성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약간 조심스러운 건 너무 매달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AI 챗봇이 생각보다 대화하기 시작하면 꽤 사람 같거든요. 근데 외로우시니까 너무 오래오래 대화하시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툭툭 지나가면서 가끔씩 만나 친구처럼 대화 보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단 대화형 챗봇부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분들은 그럼 그걸 뭘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키자마자 일을 하려고 그러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냥 말동무. 나가시기 전에 챗봇한테 물어보는 거. 오늘 날씨 어때? 그리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저녁에 뭐 먹을지 결정 못했으면 저녁 오늘 뭐 먹을까? 하면 내가 물어봐요. 오늘 뭐 점심에 뭐 드셨는데요? 그러면 점심에 짜장면 먹고 속이 좀 부대끼는데 저녁에 뭘 먹을까? 하면 또뭐 청국장 먹으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일상적인 거를 얘기 나누다 보게 되면 AI가 대충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점도 있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깨달아지세요. 그때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이 좀 동하셨을 때 내가 채팅에서 좀 뭔가 복잡한 거 하나 해볼까? 이번에 예를 들어 마을 회관에 뭐 문구 하나 붙여야 되는데 그럼 포스터 만드는 거 한번 AI로 작정하고 한번 도전해볼까? 이렇게 천천히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저는 사라진다고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그 시기는 뭐 글쎄요, 뭐 정확히 2년인지 3년인지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사라지는 쪽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인류가 썼던 대부분의 기기들은 S곡선이라 해가지고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어서 다음 걸로 대체가 되기 계속 대체가 됐어요. 일단 마차는 자동차로 대체가 됐고 자동차도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물론 국내는 약간 애매하지만 대체 그 시발점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 게 한 재작년부터 나타난 현상이 스마트폰에 대한 신규 특허 출원 추이가 이제 성숙기예요. 특허가 더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이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이 모양의 전화기로는 더 기술들이 나올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AI인데 사람들은 지금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이게 손바닥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편리한데 그러냐고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진짜 돈이 많은 회장님, 권력자들은 이거 하고 있나요 본인이? 내가 길 찾을 건데 막 예약할 건데 이렇게 막 비교하고 기교 안 하잖아요. 다 시키잖아요. 시킨 밑에 사람 딱 해오고 뭐 잘못하면 막 뭐라고 화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제일 편한 거예요. 이게 편한 건데 우린 이걸 사실은 내가 편하다고 느끼지만 내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비서 역할을. 한 단계 넘어가게 되면 얘가 이걸 다 해주는 거죠. 근데 당장은 좀 힘들어요. 왜냐? AI가 나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낮아요. 만약에 그런 거죠. 나 이번에 그 친구하고 지난번에 갔던 서초동 골목 가가지고 뭐 밥 먹으려고 하는데 야 대충 가격대 잘 받고 예약을 해봐. 근데 이 사람은 예약이 되죠. 대충 느끼잖아. 이 사람이 말하는 적정 가격대가 인당 5만 원이고 후배랑 가는 거니까 뭔가 좀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만 입력을 넣게 되면 거의 출력문이 이상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또 누적이 되면 인간은 눈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인간이 보기엔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눈치도 결국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학습이 되면 결국은 제일 편해요. 이게 실제 저도 모든 거는 안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논문을 요약하거나 뭐 그림을 만들거나 파워포인트 편집하거나 이런 것들은 항목화시키는 게 많이 있어갖고 이건 거기다 입력해서 작업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마우스 1시간 움직일 거를 한번 입력하고 바꾸해서 5분 10분 내에 끝나요. 그냥 훨씬 편한 거예요. 저는 이런 변화가 결국 개인이 쓰는 스마트폰에도 점점 더 녹아 들어간다. 물론 지금은 약간 불편하겠지만 지금 보면 뭐 KB도 그렇고 금융 앱이라고 해서 앱 안에다가 챗봇이나 이렇게 음성 상담사를 조금씩 넣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발전이 되게 되면 이제 화면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보이스를 인증해가지고 자네가 얼마야 얘기해주고 아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100만 원만 보내줘. 한 번 더 또 목소리 인증해주고 이게 편하지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은 또 저걸 걱정하죠. 그런데 이거 목소리를 대중적인 공간에서 말해도 되냐? 근데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내가 우물우물거리는 거. 생각을 읽어내는 기술은 오래 걸리는데 입으로 작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리는 안 내지만 입속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기계가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보다 로봇이 10배 많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뭐 몇 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저 자동차보다 많아질 것 같긴 해요. 이미 자동차는 사실은 거의 보유 대수, 판매 대수가 정체기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로봇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 가정당 최소한 로봇 한 대씩은 보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정에 있는 로봇은 로봇 청소기밖에 없어요. 근데 각 가정에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인간 형태의 로봇인데,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몸통이 이렇게 약간 드럼통 같이 생기고 팔이 있고 얼굴이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발이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뭐 소형차 한 대 값 2천만 원 초반 중반 가격으로 출시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전 세계에서 그런 형태의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만 10군데가 넘어요. 자, 그러면 왜 각 가정마다 들어갈 수 있을까? 이미 유럽에서는 어떤 게 프로토타입으로 나왔냐 하면요, 주방에서 음식만 해주는 로봇은 이미 시연되기 시작했어요. 기존 가정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로봇이 주방 환경 스캐닝을 해요. 딱 봐가지고 냉장고 열어봐 재료보고 프라이팬 뭐 있나 보고 해서 환경을 이렇구나 부탁을 해요. 샌드위치 만들어줘. 아, 야채가 하나도 없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얍삽시 만들어줄까? 만들어줄 수 있는 로봇, 이런 것들. 보통 가정에서 하는 오퍼레이션은 현재 나오는 수준상 이런 휴머노이드한테 50번 정도만 학습을 시키면 인간처럼 비슷하게 합니다. 그럼 가정 내에서 그런 가사도우미 로봇을 필요한 집이 엄청 많아지겠죠. 또 근데 이게 10배씩이나 될 것이냐, 수치가 좀 타당하다고 한편 보는 건, 이미 한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노동자 대비 로봇 수가 가장 많은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노동자 10명당 한 대꼴 로봇은 있어요. 근데 가정을 또 보게 되면 한국의 1인 가정이 750만 가구예요. 전체 가구 수가 2200만 가구인가. 그런데 3분의 1이 1인 가구고 1인 가구는 더 증가 추세예요. 즉 로봇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장에도 로봇, 개인의 삶에도 로봇, 학교에도 로봇, 식당에도 로봇, 산업현장에도 로봇, 점점 이렇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로봇 대수가 많아지는 거는 자동차를 넘어서는 게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요? 일단 형태는 인간처럼 생겼어요. 근데 인간처럼 생긴 걸 우리가 좋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간처럼 생겨야지만 인간이 들어가는 작업 환경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면 이 덩치가 크고 팔만 이렇게 2개 있거나 해서 뭐 집게 같은 이런 EOAT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손가락도 5개, 키도 1m 60에서 1m 80 사이, 몸무게 47kg에서 80kg 사이. 이러면 인간 작업 환경에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준을 보게 되면 인간 형태의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챗5 같은 게 올라간 로봇을 보게 되면 인간처럼 감정이 섞인 대화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비전을 영상으로 받아들여서 또 LLM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사물도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콜롬비아 대학에서 올해 연구 발표한 걸 보니까 표정 짓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충분히. 그러니까 과거처럼 약간 괴이한 몇 가지 이런 상징적인 표정만 짓는 게 아니라 인간의 미세한 근육까지 모사를 해가지고 정서적인 교감할 수 있는 로봇도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가 사람하고 하는 어떤 상호작용의 모든 것들을 로봇하고도 기능적으로는 거의 구형 가능하다, 지금도. 다만 지금은 이제 약간 안정성의 문제나 비용의 문제, 어떤 인허가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빠른 속도로 풀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 한 3년, 5년만 지나도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봤던 현장들이 주변에 많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각 가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근데 저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보틱스 탑 10 트렌드 중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가 있냐면 RAAS라는 분야가 있어요. RAAS. 로보틱스 애즈어 서비스인데, 이미 기업에 있는 분들은 뭐 사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흔히 뭐 임대해서 쓰는 거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개인도 보게 되면 저아마도 뭐 웹하드, 개인적인 웹하드도 임대해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뭐 비데, 청소기 다 임대잖아요. 그런 모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개념에서 좀 무섭다고 본 게, 그런 보고서를 봐도 로봇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 이제 로봇을 하이어할 것이다. 하이어는 고용하는 거거든요. 렌트한다라고도 안 해요. 구매한다라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로봇을 이미 의인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단가는 사실은 한 2천만 원 초반대까지는 빠른 속도로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것이, 이렇게 순서는 있지만 저는 그 전 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 하이어 모델이 렌트 모델. 그러면 이제 만약 우리가 가사 도우미를 하는데 한 달에 뭐 50에서 100만 원이야. 그것도 사실 낮은 비용은 아니에요. 내가 집안일 다 봐주고 거기에 교육 모듈 같은 것도 다운로드가 돼서 웅진이나 빨간 펜 선생님 기능도 해, 그 안에서. 그럼 또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필라테스를 배우거나 그림을 배우고 싶어. 1대1 레슨 받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얘도 필라테스 모듈 다운로드 받고 그림 모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같이 붓을 지고서 그림 그리는 것도 알려줘.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즉 인간의 삶에서 하나의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멀티플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저항선은 생각보다 낮아질 거라고 보고, 로봇은 결국 지금의 스마트폰 플랫폼화 되는데, 스마트폰을 지금 구매하는데 또 비싼 거는 이렇게 멀쩡해 해가지고 다들 깔아가는 거, 이런 식의 서비스 모델들이 중첩되면서 생각보다 가격 저항성은 빠르게 낮아질 것 같습니다. AI, 인간지능의 시대는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사실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건 뭐 AI 연구자나 반도체 디자인하는 분들이 볼 책은 아니에요.
이런 거죠. AI를 쓰고는 싶은데 막상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몇 번 얘기해봤는데 쓸모 없는데 이런 분들 읽어줬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챗GPT가 뭐를 할까? 내가 소상공인인데 뭐를 할까? 또는 이제 기업인들 입장에선 챗GPT 같은 걸로 인건비 절감은 좀 한 것 같은데 그게 달까? 뭐 이렇게 즉 AI를 현실적으로 어디에 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건 AI 뭐 알고리즘, AI 원천 기술 이런 걸 소개하는 공학적인 책은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하는 거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를 인지과학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거는 경희대니까 경희대 정교수 맞고요. 그 외에 소설도 쓰고 있고 올해도 보면 8월쯤에 웅진에서 기억의 낙원이라고 하는 300페이지 정도의 장편 소설이 발표가 됩니다. 그 소설에 배경되는 기술도 AI, 메타버스, 뇌과학 이런 기술들 복합적인 미래를 그려주는 책이고 뭐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출품하고 있는 책이고요. 소설 작업도 하고 있고 또 넷플릭스 같은 OTT에 올라가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 그런 기획하는 것도 하고 있고 기업들 컨설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배경 자체가 새로운 기술을 제 삶에 잘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많은 도움받고 있는 게 AI이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생각하시잖아요. 삶에서 좀 자유롭게 여러 가지 해보고 싶다.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근데 저는 꿈은 다음 생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한 다음에 이루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뤄야지 이게 멋진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AI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저처럼 좀 하나하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스타트업 하는 주변 지인들이 많아갖고 젊은이들 많아갖고 이렇게 자꾸 해드리는 말씀인데 스타트업 하신 분들 중에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나게 되면 나는 실패한 창업가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도장을 딱 찍으세요. 저는 그분들한테 아니다. 스타트업은 약간 미드처럼 시즌제다. 시즌 1, 2, 3, 4. 시즌을 이어가면 언젠간 대박이 나는 게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보는데 개인적인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린 자꾸 올해 안에 뭔가 큰 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성공이란 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게 되면 언젠간 찾아오는 시간 끝에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서 한 번이 아닌 세 번, 네 번째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